죽음의 냄새 2006년 9월 대만 화린현의 지샹 거리에는 섬뜩하고 기이한 냄새가 감돌았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수구 냄새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냄새는 점점 더 짙어지고 역겨워졌다. 그것은 단순히 쓰레기나 썩은 물 냄새가 아니었다. 눅눅한 공기 속으로 파고드는 그 냄새는 마치 오래전에 죽어 부패한 어떤 것에서 풍겨오는 듯했다. 밤이 되면 냄새는 더욱 진해져 창문을 닫아도 소용없었다. 이웃들은 공포에 질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2006년 9월 8일 오후 화린현 경찰국에 기이한 냄새에 대한 신고 전화가 빗발쳤다. 경찰관님 제발 와주세요. 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고를 받은 형사들은 불안한 예감을 안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냄새의 근원지를 따라가자 그들은 류즈첸 일가족이 사는 25번가 258번 골목의 한 주택에 다다랐다. 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라곤 전혀 없었다. 형사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커녕 미세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침묵이 골목 전체를 감쌌다. 이상한데요.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시끌벅적했을 텐데.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문을 강제로 열기로 결정한 경찰이 특수장비로 문을 부수는 순간 퀴퀴하고 차가운 공기와 함께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것을 넘어 폐 속으로 파고들어 숨을 막히게 할 정도로 강력했다. 형사들은 코와 입을 막으며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거실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며칠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신발들이 현관에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만 음식들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죽음의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다. 냄새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이들을 미스터리한 힘으로 이끌고 있었다. 냄새는 점점 더 강해져 이들이 발을 떼는 곳마다 끈적끈적하게 따라붙는 듯했다. 형사들은 불길한 예감을 감추지 못하고 2층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갔다. 3층 복도에 다다르자 악취는 절정에 달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숨을 턱 막는 것처럼. 그 냄새는 이제 썩은 냄새를 넘어 비릿한 피냄새와 섬뜩한 금속 냄새가 뒤섞인 듯했다. 마침내 냄새의 근원지인 화장실 문 앞에 섰을 때 한 형사가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닫힌 문틈으로 시커먼 액체가 흘러나와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마치 핏물 같기도 하고 끈적거리는 기름 같기도 한 정체불명의 액체였다. 그 순간 이 끔찍한 냄새는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문을 열기 직전이었다.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류씨 부부의 행방은? 그리고 왜 5명의 아이들의 비명소리는 이웃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을까? 이 의문들은 그 끈적거리는 액체와 함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인더키 지옥의 목욕탕. 경찰들은 끈적한 액체가 새어나오는 화장실 문을 힘껏 밀었다. 문은 무거운 무엇인가에 막혀 있었다. 쿵, 쿵. 2번의 강한 충격 끝에 문이 안으로 밀리자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공포영화보다도 더 참혹했다. 2제곱미터 남짓한 비좁은 화장실 안 5구의 시신이 끔찍하게 뒤엉켜 있었다. 모두 류즈첸의 자녀들이었다. 18살의 큰아들부터 9살의 막내딸까지. 5 아이들은 마치 짐짝처럼 포개져 있었다. 악취는 이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썩은 냄새, 피냄새, 그리고 무언가 타들어가는 듯한 비릿한 냄새가 뒤섞여 폐 속을 찢는 듯했다. 시신들은 웅크린 자세로 마치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것처럼 꽁꽁 쌓여 있었다. 몸 전체는 담요와 이불로 감겨 있었고 목과 손목, 발목에는
날카로운 쇠줄이 칭칭 감겨 있었다. 그 쇠줄은 살을 파고들어 깊은 상처를 남겼다.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튀어나올 듯 부릅뜨고 있었고 입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5명의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절규하며 몸부림쳤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시신들이 놓인 방식이었다. 화장실 바닥에는 아이들의 피가 흥건했지만 그 피는 흩뿌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처럼 보였다. 벽과 바닥의 모든 틈새는 꼼꼼하게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다. 환풍구, 배수구, 심지어 문틈까지도. 마치 범인이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히 막으려 한 것처럼.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시사했다. 현장에 도착한 법의학자는 더욱 끔찍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이들은 모두 질식사했지만 시신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로 생긴 고통스러운 상처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이는 단지 숨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고의로 고통을 주려는 잔인한 의도가 있었음을 의미했다. 쇠줄로 목을 조르기 전 아이들을 고문했던 것일까? 형사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이 비좁은 공간 가능했을까? 아이들은 왜 저항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류지첸 부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 화장실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비밀을 품고 있는 듯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벽에 달라붙은 핏자국, 바닥에 끈적이는 액체, 그리고 무감정하게 널브러진 아이들의 시신은 이 집이 며칠 전까지 평범한 가정이 아니라 피와 절기로 가득 찬 지옥이었음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류즈첸 일가족의 살인사건은 복잡한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서로 모순되며 수사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끔찍한 시신들이 발견된 화장실과는 달리 집 전체가 너무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현관문과 창문은 밖에서 닫힌 채 잠겨 있었지만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 이는 범인이 외부인이 아닌 집안 내부의 누군가의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런데 수사관들이 거실을 수색하던 중 소름 끼치는 물건들을 발견했다. 재떨이 밑에 숨겨진 1000타이완 달러짜리 지폐 한 장과 현관문 틈새에 말아넣은 A4 용지 절반 크기의 종이었다. 지폐에는 258번 골목 25번지 납치당함, 위급하니 즉시 경찰에 신고바람 이라는 문구가 종이에는 25번지 납치당함, 아이들이 위험에 처함, 즉시 경찰에 신고바람, SOS 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필적 감정 결과 2장의 쪽지는 모두 류즈첸의 필체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아이들과 함께 납치되었고 몰래 쪽지를 남긴 것인가? 하지만 쪽지에는 범인의 흔적이나 범죄를 시사하는 어떤 단서도 없었다. 마치 그가 이 모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쪽지는 너무나 침착하고 계획적으로 숨겨져 있었다. 형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납치범이 피해자에게 이런 쪽지를 남길 기회를 줄 리가 만무했다. 그리고 만약 납치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아이들은 살해되었는데 부부는 사라진 것일까? 이때 또 다른 미스터리한 단서가 등장했다. 화장실 문 앞에서 발견된 3개의 담배꽁초였다. 이 담배들은 류즈첸이 평소 피우던 종류와 달랐다. 침이 묻은 꽁초의 DNA를 분석한 결과 한 남성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류즈첸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다. 용의자는 샤오라는 성을 가진 류즈첸의 친구였다. 그는 9월 1일에 류즈첸의 집에 들렀다고 진술했지만 아이들의 사망 시점과 맞지 않았다.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샤오의 진술은 새로운 의문을 낳았다. 그는 류즈첸과 1층, 한 거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 그렇다면 왜 그의 담배꽁초가 3층 화장실 문 앞에서 발견된 것일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를 혼란시키려 한 것은 아닐까? 수사팀은 혼란에 빠졌다.
쪽지는 납치를 주장하지만 닫힌 문과 증거 조작의 가능성은 내부인의 서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류즈첸 부부가 이 사건의 피해자인가 아니면 범인인가? 그들이 남긴 쪽지는 절규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감추기 위한 교활한 연극이었을까? 모든 단서들은 한 곳을 향해 속삭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섬뜩한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IT 소름 끼치는 거짓말과 의문의 시간 사건의 시간대가 밝혀지면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은 류즈첸 부부가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공범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 아이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지만 9월 5일부터는 아내인 린점미가 대신 나왔다고 한다. 이웃이 애들은 왜 안 보여요? 라고 묻자 그녀는 그저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 미소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미소가 아니라 섬뜩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수사팀은 9월 4일과 5일 사이를 범행 시간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망 시점이 모두 달랐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큰아들은 9월 4일 타이베이로 대학 입학 예정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은 9월 5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둘째 아들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했을 때 인점미는 아이가 아파서 잠시 쉬어야 한다며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형사들은 두 아들이 9월 4일 밤에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가장 기이한 것은 두 딸의 경우였다. 그들은 9월 5일 학교에 가서 체육 수업까지 정상적으로 들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두 딸은 체육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이는 그들이 학교 후 집으로 돌아온 직후 살해되었음을 의미했다. 이 모든 정황은 인점미의 행동과 충돌했다. 만약 아이들이 이미 살해되었다면 그녀는 왜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거짓말을 했을까? 누군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심쩍은 태도를 보여야 정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 태연함은 곧 공포였다. 수사관들의 머릿속에 지문이 꼬리를 물었다. 어떻게 5명의 아이들을 죽이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웃들은 싸우는 소리, 비명소리, 심지어 인기척조차 듣지 못했다고 했다. 과연 부모가 자녀가 해를 입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항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현장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도 없었다. 린점미의 섬뜩한 미소, 아이들의 다른 사망 시간, 그리고 고요했던 집은 수사팀에게 류즈첸 부부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차갑고 잔인한 진짜 범인임을 속삭이고 있었다. 그들은 대체 무슨 이유로, 어떻게, 그리고 왜 자신의 아이들을 하나씩 죽여나갔던 것일까? 이 의문의 시간은 류즈첸 부부의 사라진 행적만큼이나 어둡고 미스터리한 안개 속에 숨겨져 있었다. 파멸의 늪. 거대한 부채, 수사팀이 류즈첸 부부의 배경을 파헤치기 시작하면서 사건의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파멸의 늪에 깊이 빠져 있었다. 류즈첸은 인쇄회사를 운영하며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확장으로 회사는 이미 망가지기 직전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재정 상태였다. 류즈첸과 린점미는 무려 17개의 신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들이 진 빚은 총 1,600만 타이완 달러에 달했다. 이 거액의 빚은 일반적인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계에 속한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손을 벌린 결과였다. 지인들은 류즈첸이 평소 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때 친구에게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우리 가족 7명이 모두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농담처럼 들렸던 이 말이 이제는 섬뜩한 예언처럼 들렸다. 경찰은 류즈첸 부부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조직과 사채업자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누군가 빚 때문에 가족을 인질로 잡고 아이들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지만 현장에 침입한 적이 없고 부부가 자발적으로 도망쳤다는 정황은 이 가설을 흔들었다.
모든 증거는 결국 두 사람, 류주첸과 린전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은 돈의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끔찍한 선택을 한 것일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신들은 도망쳐 삶을 이어가려 했던 것일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왜 하필 가족 모두를, 그것도 이런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해야만 했을까? 단순한 재정적 압박만으로 이런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려워 보였다. 류주첸 부부가 남긴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수사팀은 또 다른 섬뜩한 퍼즐 조각을 발견했다. 류주첸의 친구는 그가 사건 발생 며칠 전 반년년 독성이 있는 식물 단년년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고 증언했다. 류주첸은 조카가 논문을 쓰는데 필요하다고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한다. 이 식물이 바로 반년년 개구리 발톱 판년이었다. 이 식물은 마취작용이 있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되는데 사람이 섭취할 경우 구토와 경련을 일으키며 과다복용 시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류주첸 부부는 돈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아이들을 마취시키기 위해 개구리 발톱을 구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꾸민 잔인한 계획이었다면 공포는 더욱 깊어졌다.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비현실적인 범죄 행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은 바로 이 식물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다른 어떤 악마적인 욕망이었을까? 사건은 단순히 빚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절망이 뒤섞여 빚어낸 끔찍한 심리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악마의 처방전, 개구리 발톱. 류주첸 부부가 남긴 마지막 발자취를 추적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바로 개구리 발톱, 판양년이라는 섬뜩한 단서였다. 류주첸이 친구에게 이 식물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조카의 논문 실험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댔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수사팀은 개구리 발톱의 독성에 대해 조사했다. 이 식물은 예로부터 낚시를 할 때 물고기를 마비시키는 데 사용되었는데 인간이 섭취할 경우 구토와 발작을 일으키고 과다복용 시 호흡곤란으로 질식사에 이를 수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독소가 체내에 들어간 후 며칠이 지나면 혈액순환을 통해 무해한 물질로 분해되어 법의학 검사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시신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였다. 경찰은 류주첸 부부가 아이들을 살해하기 위해 이 식물을 이용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독소를 먹여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 후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다. 이 잔혹한 계획은 단순히 돈 문제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살인 계획이었음을 시사했다. 수사팀은 류주첸 부부의 행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아이들을 한 명씩 살해했다. 첫날 밤 그들은 개구리 발톱을 먹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마비시켰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아들은 등교하지 않았지만 두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다. 이는 부부가 아이들을 동시에 모두 죽이지 않고 마치 잔혹한 잔행 잔게임을 하듯 차례로 죽였음을 보여준다. 두 딸이 학교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부모의 품이 아니라 공포의 순간이었다. 그들은 체육복을 입은 채 부모의 손에 의해 마비되었고 형제 자매들의 시신이 놓인 지옥 같은 화장실로 끌려갔을 것이다. 그들은 마비된 몸으로 눈만 뜬 채 자신들의 운명과 마주했다. 부부는 아이들이 완전히 무력해진 것을 확인하고 쇠줄로 목을 조르거나 질식시켜 숨을 끊었을 것이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모든 범행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웃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아이들의 비명소리, 몸부림치는 소리, 어떤 소음도 없었다.
이는 부부가 아이들을 마비시켰다는 가설을 더욱 뒷받침해 주었다. 류지첸과 린첸미는 돈의 압박이라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악마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는 그들이 더 이상 인간적인 도덕성을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이들을 죽이고 도망치면 된다 라는 섬뜩한 논리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옥을 담은 사진. 사라진 부부의 행방을 쫓던 수사팀은 류지첸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다. 서류와 작동상의가 뒤섞인 책상 서랍 구석에서 그들은 낡은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다. 카메라의 외관은 평범했지만 형사들의 예감은 섬뜩한 불안감을 자아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카메라의 SD카드는 이미 사라진 지였고 내부 저장 장치에 남아있던 사진들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다. 이건 분명 뭔가 있어요. 한 형사가 말했다. 단순히 지운 게 아니라 흔적을 없애려 한 겁니다. 경찰은 즉시 카메라를 디지털 포렌식 팀에 넘겼다. 밤을 새워가며 복구 작업에 매달린 전문가들은 기계적인 과정 속에서도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삭제된 데이터를 되살리는 과정은 마치 죽은 자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일과 같았다. 몇 시간의 정적 끝에 컴퓨터 화면에 희미한 잔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공했다. 류지첸이 삭제했던 여러 장의 사진 중 일부를 복원해낸 것이다. 화면이 선명해질수록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복원된 사진들은 모두 섬뜩하고 기이했다. 그중 한 장은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류지첸이 하얀 반바지와 파란 셔츠를 입고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치 쇼핑 목록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밧줄이 들려 있었고 그 밧줄로 자신의 큰딸을 묶고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딸의 모습이었다. 소녀는 침대 시트 위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지만 팔다리는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몸은 전혀 저항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에 의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밧줄이 그녀의 몸을 칭칭 감고 류지첸은 그 매듭을 단단히 조이고 있었다. 소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현장 기록이었다. 사진을 본 형사들은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누군가 신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사진의 구도였다. 사진은 류지첸의 어깨 높이와 비슷한 각도에서 찍혀 있었다. 이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 류지첸과 비슷한 키를 가진 사람, 즉 아내 린전니에스는 의미했다. 부부는 함께 아이를 마비시키고 그 끔찍한 순간을 기념하듯 사진으로 남겼던 것이다. 이 사진 한 장은 모든 퍼즐을 맞춰주었다. 왜 아이들이 저항하지 못했는지, 왜 이웃들이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모든 것이 개구리 발톱으로 아이들을 마비시켰다는 가설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발견된 류지첸의 짐은 린전미가 마트에서 접착 테이프를 구입하는 CCTV 영상과 함께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차갑고 잔인한 살인마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사진 속 류지첸의 무감각한 표정은 그들이 돈의 압박이라는 절망을 넘어 이미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기 위한 도구로 여긴 것이다. 이 사진은 단지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끔찍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악몽이었다. 자신들의 죄가 담긴 사진을 남겨둔 채 류지첸과 린짠미 부부는 유유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도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의식처럼 보였다. 경찰은 그들의 행적을 쫓기 위해 모든 인력을 동원했다. 가족과 지인, 그리고 류지첸 부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사건 발생 며칠 뒤 한 목격자가
지안역 근처에서 류주첸의 차를 봤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즉시 지안역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영상에는 9월 8일 오후 두 사람이 차를 버리고 역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들은 허둥대거나 공포에 질린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평온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린점미는 류주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류주첸은 무심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산책을 나온 연인들처럼 가벼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다음 행동이었다. 그들은 역 근처 편의점에 들러 빵, 커피,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샀다. 자신들의 끔찍한 범행으로 집에서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배고픔을 채우고 있었다. 카메라에 담긴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섬뜩한 가면과도 같았다. 마치 그들이 방금 저지른 살인이 현실이 아닌 아주 먼 과거의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경찰은 류즈첸 부부가 납치당했다는 가설을 완전히 폐기하고 이들을 공개 수배로 전환했다. 대만 전역에 그들의 얼굴이 담긴 전단지가 뿌려졌고 언론은 이 끔찍한 가족 살해 사건을 연일 대서특필했다. 사람들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어떻게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렇게 평온한 모습으로 도망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류즈첸과 린점미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은 그들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어떤 금융 기록도 찾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세상의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흔적은 더욱 희미해져 갔다. 매년 아이들의 기일과 성묘철이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이 묘지를 잠복했지만 부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류즈첸과 린점미의 도피는 단순한 범죄자의 도주와는 달랐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든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이 믿는 어떤 광신적인 믿음의 의식이었을까? 경찰의 수사는 답을 찾지 못한 채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궁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살아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곳에서 아이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까? 이 물음은 그들이 남긴 사진 속 차가운 표정만큼이나 깊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업세탕 숲속의 해골들. 9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6월 10일. 류즈첸 부부의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 아이들의 묘지는 매년 송두철마다 경찰의 잠복 장소가 되었지만 끝내 부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는 듯하던 그때 한 사냥꾼의 전화가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그날 한 사냥꾼이 화린년의 쪼인산 깊은 숲속에서 사냥감을 쫓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험준한 산길을 헤치고 가던 그는 나무뿌리 사이에서 무언가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돌멩이인 줄 알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이끼가 낀 사람의 해골이었다. 공포에 질린 사냥꾼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팀은 해골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해골 하나가 아니라 땅속에 묻힌 두 구의 완전한 유골을 발견했다. 유골은 남성과 여성의 것으로 나란히 누워 있었다. 법의학자는 유골의 부패 상태를 보아 최소 5년 이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숲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침묵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더욱 섬뜩한 것은 유골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들이었다. 찢어진 신발 2켤레, 낡은 옷가지, 그리고 내용물이 모두 사라진 통조림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유골 옆에는 녹슨 금속병들이 뒹굴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농약병이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암시했다. 그때 수사팀의 눈길을 사로잡은 물건이 있었다. 오랜 세월 흙과 부패한 나뭇잎에 묻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속의 빛을 잃지 않은 금태 안경이었다. 이 안경은 류즈체인이 평소 착용하던 안경과 매우 흡사했다. 경찰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들인가? 경찰은 유골의 DNA를 추출해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며칠 뒤 DNA 감정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다. 쯔윈산에서 발견된 두 구의 유골은 바로 실종된 류즈첸과 린전미였다. 그들은 아이들을 살해한 후 그들이 살던 지옥 같은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이 산속으로 도망쳐 자살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대만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류즈첸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아이들을 살해한 후 자살을 선택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사건의 모든 미스터리를 해소해주지는 못했다. 왜 그들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스스로는 무려 9년 동안이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 비밀에 대한 의문을 남긴 채 차가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악마의 영혼, 류즈첸과 린전미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잔혹했던 화롄년 가족 살해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법원 역시 범인들이 사망했기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식적인 종결은 진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지 못했다. 수사팀과 대중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고 섬뜩한 의문들이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죽음은 결론이 아니라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다.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진정한 동기였다. 1,600만 타이완 달러의 빚은 분명 막대한 금액이었지만 그것만으로 5명의 자녀를 잔인하게 살해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류즈첸 부부가 남긴 마지막 행적들은 단순한 경제적 궁핍을 넘어선 어떤 광신적이고 뒤틀린 심리를 암시했다. 그들은 왜 아이들을 살해하고 자살을 택하면서까지 납치라는 거짓 현장을 조작해야만 했을까? 그들의 죽음의 장소는 왜 아이들이 죽은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숨막히는 산속이었을까? 일부 심리학자들과 범죄 전문가들은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어떤 종교적 광신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들이 믿는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정화의 의식을 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남긴 행위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자신들의 행위를 어떤 의미 있는 의식으로 기록하려 했던 것처럼 보였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소 주변에서 농약병과 함께 발견된 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마신 것은 아닐까? 또 다른 추측은 류즈첸 부부의 내면에 숨겨진 병적인 정신 상태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빚 때문에 몰린 절망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극단적인 망상에 빠져들었을 수 있다. 아이들을 죽이고 그 과정을 기록하고 그리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가족을 영원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행동은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그들 내면의 파괴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류즈첸 부부가 남긴 지옥 같은 사진과 마지막 행적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었다. 과연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어둠이 도사리고 있는가? 돈과 절망이 인간을 어디까지 타락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리 혐오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원망하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절규했을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의문들을 남긴 채 류즈첸 부부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은 어둠을 보여주는 잔혹한 교훈으로 남았다. 그들이 잠든 쯔윈산의 숲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5명의 아이들과 5명의 부모가 겪었던 공포와 절망의 흔적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